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좀 파헤쳐 보려는 건요. 월스트리트에서 아주 흥미로운 어떤 변화의 조짐이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지난 몇 년간 시장을 거의 지배했던 소위 매그니피센트 세븐 시대가 정말 끝나가는 건지, 그리고 2025년을 앞두고 이 똑똑한 돈들은 과연 어디로 움직이고 있는지 보내주신 자료들을 보면서 한번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네, 그 흐름을 추적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단서가 있죠. 바로 13F 보고서라는 건데요. 어떻게 보면 거물급 투자자들의 속마음을 엿볼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창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맞아요. 모든 이야기의 시작이 바로 그 13F 보고서인 것 같은데, 그럼 월가 전문가가 아닌 분들을 위해서 이게 정확히 뭔지부터 좀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아요. 아, 네. 이걸 아주 간단하게 생각하면 그냥 큰 손들의 의무적인 포트폴리오 공개라고 보시면 됩니다. 미국에서 1억 달러, 우리 돈으로 한 1,300억 원 이상 굴리는 기관 투자자들은요, 분기마다 SEC, 그러니까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 보고서를 내야 하거든요. 보고서요? 네, 우리는 이번 분기에 이런 주식들을 이만큼 샀습니다 하고 목록을 쫙 제출하는 거죠. 와, 말하자면 거물들의 장바구니를 그냥 훔쳐보는 거네요. 그럼 우리가 그들의 모든 전략을 다 알 수 있는 건가요? 바로 그게 아니라는 점이 이 보고서의 핵심이자 어떻게 보면 함정입니다. 샀다는 거, 그러니까 롱 포지션은 공개해야 하지만 반대로 떨어질 거다에 베팅하는 매도, 즉 숏 포지션은 공개할 의무가 없어요. 그렇군요. 그래서 우리가 보는 건 언제나 그림의 절반뿐인 거죠. 그러니까 누가 어떤 주식을 좋게 보는지는 알 수 있어도 어떤 주식을 나쁘게 보는지는 알 수 없다. 와, 이거 굉장히 중요한 지점이네요. 그런데 이 절반의 그림만으로도 최근에 아주 의미심장한 움직임이 포착됐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여러 자료에서 아주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인데요. 바로 월가의 대형 헤지 펀드들이 매그니피센트 세븐 주식의 비중을 눈에 띄게 줄이고 있다는 겁니다. 이름만 들어도 알 만한 그런 곳들이겠죠. 구체적으로 어떤 움직임이 있었나요? 네. 예를 들어 세계 최대 헤지 펀드 중 하나인 브리지워터 어소시에이션을 보면요. 엔비디아 지분을 무려 3분의 2나 팔았어요. 3분의 2나요? 네. 그리고 알파벳, 구글 지분도 절반으로 줄였고요. 커튜 매니지먼트, 타이거 글로벌, 론파인 캐피털 같은 쟁쟁한 곳들도 엔비디아나 메타 지분을 수십 %씩 덜어냈습니다. 와, 이건 그냥 가볍게 익절하는 수준이 아닌데요. 아니죠. 그리고 이 흐름의 정점에는 역시 그 사람이 있더군요. 영화 빅쇼트의 실제 주인공 마이클 버리. 네, 마이클 버리는 조용히 시장에 반기를 드는 법이 없죠. 그의 펀드는 엔비디아와 팔란티오의 주가 하락에 베팅하는 풋 옵션을 샀는데 이 포지션 두 개가 전체 포트폴리오의 거의 80%에 달했어요. 80%요? 네, 이건 그냥 의견 제시가 아니에요. AI 파티는 끝났다. 고 테이블 중앙에 모든 칩을 밀어넣고 외치는 것과 같은 행동입니다. 듣기만 해도 아찔하네요, 정말. 이걸 단순히 몇몇 펀드의 결정으로 보긴 어려울 것 같은데요. 이 거대한 자금 이동의 배경에는 뭐가 있다고 봐야 할까요? 몇 가지 복합적인 이유가 작용하고 있다고 봐야 합니다. 자료들을 종합해보면 첫째는 역시 과열에 대한 우려예요. 과열. 네. AI에 대한 기대감이 너무 뜨거워서 주가가 기업의 실제 가치를 한참 넘어섰다. 이런 판단인 거죠. 둘째는 쏠림 현상에 대한 부담감입니다. 너무 한쪽으로만 몰렸다는 거군요. 그렇죠. 소수의 기술주가 시장 전체를 끌고 가다 보니까 이 배가 조금만 흔들려도 다 같이 위용해질 수 있다는 불안감이 커진 겁니다. 위험 관리 차원에서 일단 발을 좀 빼는 거군요. 맞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 같은 그런 정치적 불확실성도 있고요. 여러모로 시장의 바람이 바뀌고 있다는 걸 감지한 거죠. 그렇다면 이게 정말 기술주 거품 붕괴의 신호탄일까요? 지금이라도 빅테크 주식을 다 팔아야 하나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바로 그게 핵심 질문이죠. 근데 정말 흥미로운 건 자료의 다른 한쪽에서는 아니 섣불리 판단하지 말라는 아주 강력한 목소리가 들려온다는 겁니다. 오, 특히 지금 상황을 2000년 닷컴 버블과 비교하는 분석이 많은데 겉모습은 비슷해 보여도 속은 완전히 다르다는 주장이에요. 닷컴 버블과의 비교, 이거 정말 궁금하네요. 그때랑 지금 시장이 한쪽으로 쏠린 건 비슷해 보이는데 뭐가 그렇게 다른가요? 일단 숫자만 보면요. 지금이 더 위험해 보일 수도 있어요. 현재 S&P 500 상위 10개 기업이 전체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9%거든요. 39%요? 네, 닷컴 버블 때의 27%보다 훨씬 높죠. 그러니까 집중도는 더 심각한 겁니다. 그랬죠. 그 숫자만 들으면 지금 당장이라도 도망쳐야 할 것 같은데요? 하지만 결정적인 차이는
이 기업들이 지금 실제로 벌어들이는 돈에 있습니다. 당시와 지금의 주가 수익 비율, 즉 PE를 비교해보면 확연히 드러나요. 2000년에는 상위 10개 기업의 PE가 평균 43배였어요. 이건 시장 평균보다 100% 이상 높은 그야말로 꿈에 매겨진 가격이었죠. 아, 실체 없는 기대감만으로 주가가 폭등했던 거군요. 정확합니다. 반면에 지금은 상위 10개 기업의 PE가 한 31배 정도로 시장 평균과의 격차가 훨씬 작습니다. 이건 과거처럼 비이성적인 고평가 상태는 아니라는 뜻이죠.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네. 현재 이 상위 10개 기업이 시장 전체 이익의 30%를 책임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닷컴 버블 때는 그 비중이 20%도 안 됐어요. 와, 덩치만 컸지 속은 비어 있었던 거죠. 그건 정말 결정적인 차이네요. 그러니까 과거의 프리미엄은 미래에 대한 꿈의 가격이었고 지금의 프리미엄은 현재의 막대한 현금 창출 능력에 대한 가격이다. 이 말씀이시네요. 바로 그겁니다. 심지어 앞으로 2년간 매그니피센트 세븐의 이익 성장률 전망치도 시장 평균을 웃돌아요. 펀더멘털이 여전히 아주 단단하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럼 헤지펀더들이 빅테크 비중을 줄이는 건 거품 붕괴를 예감한 패닉 매도가 아니라 기업의 실력은 인정하지만 그동안 너무 많이 올랐으니까 일단 수익을 좀 챙기고 포트폴리오를 재정비하는 아주 영리한 움직임으로 봐야겠네요. 네, 전략적 리밸런싱이라는 표현이 가장 정확할 겁니다. 파티장을 완전히 떠나는 게 아니라 다른 쪽 테이블에 더 재미있는 일이 있는지 둘러보는 거죠. 그렇다면 바로 그 질문으로 넘어가야겠네요. 그렇게 빅테크에서 뺀 돈으로 그들은 지금 어디를 둘러보고 있는 걸까요? 그 돈은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자료들을 보면 그 돈의 행선지가 정말 흥미롭습니다. 특정 섹터를 콕 집어서 투자하기보다는 굉장히 다각화되는 모습이에요. 어도비 같은 소프트웨어 기업, 다이네트레이스 같은 결제 솔루션, 엣지 같은 전자상거래는 물론이고요. 시그나 같은 헬스케어 기업으로도 돈이 흘러들어가고 있어요. 빅테크와는 결이 다른 실생활에도 밀접한 기업들이 많네요. 심지어 클리블랜드 클리프스 같은 철강 회사에도 돈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철강 회사요? 네, AI라는 하나의 거대한 테마에서 벗어나서 경제의 다양한 동맥으로 자금이 퍼져나가고 있다는 명백한 신호죠. 아까 말했던 마이클 보리도 빅테크 하락에 크게 베팅하면서 동시에 화이자, 제약회사죠. 그리고 헨리버턴 같은 에너지, 전통적인 가치주를 소량 사들였어요. 단순히 업종만 바꾸는 게 아니라 투자하는 지역 자체를 바꾸는 움직임도 뚜렷하다고요. 네, 그게 또 하나의 큰 흐름입니다. 브리즈버턴은 라틴 아메리카 투자를 늘렸고 피델리티 같은 곳은 일본과 인도 시장의 잠재력을 아주 높게 평가하고 있어요. 아, 미국 밖으로 나가는 거군요. 그렇죠. 다른 보고서에서는 중국이나 유럽 시장의 반등 가능성을 언급하고 있고요. 미국의 어떤 정치적, 경제적 불확실성에 대비해서 아예 다른 대륙에서 새로운 성장 엔진을 찾는 거죠. 재밌는 건 그렇다고 빅테크를 완전히 외면하는 것도 아니라는 점이에요. 자료를 보면 발야스니 같은 펀드는 오히려 애플 비중을 늘렸고 워런 버핏의 버크셔에서 외에는 애플은 좀 줄이는 대신 알파벳에 새로 투자하기 시작했더라고요.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매그니피센트 세븐을 그냥 한 덩어리로 보고 전부 팔거나 사는 게 아니라 그 안에서도 옥석 가리기가 시작됐다는 뜻입니다. 아, 밸류에이션을 따져서 개별적으로 접근하는 거죠. 더 이상 M7이니까 무조건 산다는 공식은 통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오늘 이야기를 한번 정리해보죠. 저희는 13F 보고서라는 창을 통해 월가 큰손들의 움직임을 추적해봤습니다. 그들이 매그니페센트 세븐 비중을 줄이는 걸 확인했지만 이게 닷컴 버블 같은 붕괴의 신호는 아니라는 강력한 근거도 살펴봤죠. 네, 탄탄한 수익 창출 능력이 버티고 있었으니까요. 그렇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빅테크에서 나온 자금이 다양한 산업과 국가로 흩어지면서 새로운 기회를 찾는 흐름을 따라가 봤습니다. 결론적으로 2025년 시장을 관통할 핵심 단어는 divergence, 즉 분화 혹은 차별화가 될 겁니다. 분화. 네, 소수의 기술주에 올라타기만 하면 쉽게 돈을 벌던 시대는 이제 끝나가고 있다는 거죠. 이제는 숲 전체가 아니라 숲속에 숨겨진 좋은 나무를 하나하나 골라내야 하는 종목 선별가, 그러니까 스탁피커들의 시대가 오고 있다는 게 자료들의 공통된 분석입니다. 정말 흥미로운 분석이네요. 이제는 모두가 같은 곳을 바라보는 시장이 아니라 각자 다른 곳에서 가치를 찾아야 하는 시장으로 바뀌고 있다는 거군요.
자, 그럼 오늘 대화를 마무리하면서 청취자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을 하나 던져드리고 싶습니다. 좋습니다. 오늘 저희가 본 자료에 따르면요. 월가의 대형 펀드들이 매그니페선트 세븐의 비중을 줄이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이 주식들은 헤지 펀드들이 가장 많이 보유한 주식 목록 최상단에 올라 있어요. 비중은 줄였지만 여전히 가장 사랑하는 주식이라는 이 모순. 이게 뭘 의미할까요? 이들은 정말 영리하게 위험을 관리하며 수익을 실현하는 걸까요? 아니면 마음 한편으로는 믿음을 잃어가면서도 혹시나 파티가 끝나지 않았을까봐 쉽사리 떠나지 못하는 걸까요? 시장에서 가장 똑똑하다는 이들이 보여주는 이 미묘한 줄다리기는 과연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는 걸까요?